이번 애플 이벤트 하는 거 보셨어요? 아, 그날 애 보느라 일찍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확인했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이었죠?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평일. 화요일? 화요일. 월요일? 매번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네. 날 했던 것 같아요. 애플은 항상. 새벽에 하다가 요번은 갑자기 저녁에 해서. 맞아요. 아 저녁에 했어요? 예. 아 그게 우리 문화의 날 때 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 아, 그 전날 맞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 네. 당근마켓은 수요일에 문화의 날로 하나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의 날 합니다. 이거 되게 PPL 같다. 좋은 회사군요. 네. 근데 그게 행사가 정확히 뭐를 한 거예요? 행사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애플 이벤트야? 네, 이번에 그냥 한 신제품 발표. 게 중간에 갑자기 초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라기보다는 정례적인 행사인 거예요? 정례적으로 됐어요. 6월에 WWDC, 뭐 9월에서 10월 사이에 9월에 뭐 아이폰이 있으면 10월에 맥북 뉴. 근데 애들도 왔다 갔다 해서 어쩔 땐 6월에 아이맥 프로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10월에 항상 뭐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12월에 연말 특수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랑 뭐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래서 애플이 항상 10월에 새로운 제품이나 간단한 업데이트라도 내놓는다고. 그럼 이번에 발표한 제품들은 바로 출시가 된 거예요? 출시는 되는데 지금 몇 주 걸린대요. 미국에서도요? 네네. 아,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10월에 발표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럴 수 있겠네요. CP님은 뭐 사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해탈해서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아요. 맥미니는 사실 너무 비싸고, 용도에 비해서. 그 정도 가격이면 100만 원 가까이 들잖아요. 그쵸. 윈도우 장비를 사도 되고, 사실 아이맥 중고를 사도 되고. 원래는 얼마 정도예요? 원래도 한 70만 원?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더 기대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성능도 좋아진 만큼 맞아요. 가격도 올라갔군요. 좀 예뻐졌어요? 모양 까만색. 그대로요? 까만색. 아 까만색이 나왔어요? 네. 주로 홈 엔터테인먼트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먼지 스페이스 끼잖아요. 스페이스 웨이. 웨이. 네. 먼지 끼잖아요, 저거. 아, 은색이면 안 보일 텐데. 그쵸. 좀 은색이 모르죠. 참. 먼지가 끼지 않는 특별한 기술이. 네. 그런 건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어가 되게 탐나더라고요. 아, 이번에 나온 게 정확히 뭐가 나온 거예요? 맥북 에어, 네, 맥북 그 다음에 맥 미니,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프로. 근데 맥북 에어는 포지션 되게 애매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네, 있었는데. 가격은 애매합니다, 사실. 가격은 애매해요? 가격이, 한국 가격이 지금 159만 원, 아, 진짜 184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애매하긴 하죠. 가격으로만 보면. 가격, 성능 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 CPU도 뉴맥북 거 들어간 것 같던데요? i5에, 말만 i5지, 네, 인텔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쵸. 저 i5가 옛날에 그 코어 M5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확히 안 봤는데. 네. 그럼 맥북이랑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맥북이 더 맥북이잖아요. 저렴한 것 같은데. 아니, 뉴맥북이 더 비싸지 않나요? 뉴 맥북이? 네, 그 얇은 거. 네, 얇은 거. 얘도 레티나고. 네, 걔도 레티나고. 크기도 비슷할 것 같고. 그게 좀 그쵸. 차이 나나? 터치 아이디가 있어요. 얘가 터치 아이디가 있어요. 터치 아이디가 있고 USB-C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얘가 상급 모델인 줄 알았던 게 터치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엉망이 됐네.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무게도 은근 무거워요. 1.25kg? 근데 그냥 맥북 프로 13인치가 약간 가벼워졌잖아요. 그리고 걔는 네네. 성능도 좋잖아요. 네. 1.25kg이에요. 그래서 진짜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아요. 옛날 잡스 오기 전에 애플로 돌아가는 건가.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봐라. 아, 잡스 왔을 때 딱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에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는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예전에 쓰던 것들. 예전에는 지금 저도 집에서 11인치 쓰고 있는데, 걔는 레티나가 아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티나가, 좀 애플이 많이 주도했었고, 네. 성능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엄청 강조했던 거잖아요. 11인치 써보면은, 지금 맥북 프로 13인치보다도 체감 성능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작업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쾌적하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펜도 보통, 있고 하니까. 그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레티나를 보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긴 해요. 제일 불편한 게 눈이 피곤한 것보다도 캡처를 할 때
캡처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글 쓰거나 할 때 캡처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11인치에서 글을 쓰고서 올릴 때는 막상 13인치 다시 찍어서 올린다거나 네. 그런 이상한 합질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능상으로는 진짜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긴 해요. 이번에 쾌적하죠. 요 앞에 나왔던 게 맥북 12인치잖아요. 맥북이죠 그냥. 네. 요 그냥 맥북 12인치인데 걔도 실제로는 거의 못 쓸 정도로 느리다고 얘기하는 분 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가벼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맥북 13인치 맥북 프로 13인치가 1.37kg이에요. 아. 에어랑 100g. 100g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성능은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쵸. 뉴맥북보다 무거운데 성능이 약간 그러니까 이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맥북 에어인데 맥북보다 무거워. 이름도 이상하고.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 학생들? 근데 그러면 근데 맥북이 학생- 있잖아요. 맥북 아니죠. 프로 대신. 프로 맥북이 대신. 있구나, 맥북. 아니, 저 학생들도 맥북 프로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훨씬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지. 240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가격은 13인치는 많이 안 그러잖아요. 저 지금 봐볼까요? 네. 근데 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맥북 에어까지는 업무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맥북은 네.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노트북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더라도 네. 너무 느려서 음, 콘솔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쿠버네티스 안 뜬다고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100에서요? 네. 그러니까 맥북에서 쿠베를 뭔가 실습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도커가 붙었다 안 붙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쿠베가 응답이 있다 없다 하는 거죠. 네. 똑같은 명령을 계속 치는데 그래서 이 쿠베가 도커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그걸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맥북이면은 아마 그 힘들어 할 거라고.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쓸 때가 못 되는구나. 에어 정도면은 그런 거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메모리 16까지. 그런 거 괜찮네. 네, 그거는. 네, 네. 네. 그건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맥북 프로가 169만 원이에요. 13인치가. 아 정말요? 네. 구형. 아니, 그 터치바 그렇죠. 없는 터치바 거. 없는 거. 169만 원이요. 8기가 메모리, 128기가 SSD. 근데 똑같은 게 맥북 에어 지금 제일 사양 낮은 게 159만 원이거든요. 네, 159만. 10만 원 차이 나는데 그런 게 메리트가 없네. CPU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CPU가 많이 얘는 다르죠. 1.6기가고 얘는 2.3기가고. 뭔가 애플이 포션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점점. 그럼 에어를 살 사람은 진짜 에어라는 브랜드만 믿고 사라는 그러게요. 이야기지 않나. 뭔가 특별한 기능 같은 거 없어요? 스페셜한 기능 같은. 얘가 있는 건 에어에만 터치 있는. 아이디. 에어에만 있는 거. 저 맥북 프로에는 없는 거. 그쵸. 터치 아이디네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조금 재미있었던 건 애플도 터치바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왜요? 있어요. 터치바는 없어요. 터치 아이디만 터치 있어요. 아이디만? 네. 그거 좀 그래서- 흥미롭네요. 네. 터치바는 써봤지만 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ESC 없어서. 저도 싫어서 이걸로 산 거거든요. ESC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보니까. 예, 사라질 수도 있죠. 네, 모드에 그러면은 따라서. 당황해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제 뭐 발표할 때 한번 봤어요. 그래요? 그 발표하는데 하시코프 모임에서 그 발표하신 분 박병일님인가 있잖아요. 박병진님. 박병진님 네. 발표하려고 HDMI 딱 꽂고 딱 보는데 ESC가 없어졌어요. 그 키노트 못 나가. 아이고. 네, 그 컴퓨터 껐다 키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좀 심각하네. 터치바. 근데 그분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거기서 아이고. 제일 중요할 때가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뭔가 셋업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문제 될 수 있겠네요. 그건 안 나올 것 같다고 한 거 다 나오고. 근데 막상 저는 조금 더 관심 갔던 건 아이패드긴 한데 아이패드는 어때요? 아이패드 매력적이죠. 근데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전 지금 프로 10.5인치 1년 전에 산 게 있는데 미국 가서 사실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쓸 일이 없어요. TV 머신이에요. 네. 그 막 펜으로 뭐 그리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좋고 USB-C가 있는 것도 좋은데
USB-C가 있어서 그걸 아이폰 충전할 수 있거든요. 네. USB-C를 뽑아가지고 아이폰에 음. 라이트닝 충전할 수 있는데 반대로 아이패드 프로 충전하려면 USB-C 케이블도 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요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는 USB-C로 네, 바뀌었다고. 충전도 그걸로 하고 그 충전 케이블도 또 새로 사야 되고 USB-C 케이블이 비싸거든요. 저 액세서리도 새로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USB 연결하려고 라이트닝 투 USB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얘도 어쨌든 USB-C여서 지원 안 하면 또 사야 돼요, 저런 거를. 전 집안의 기기를 전부 USB-C로 몰아가고 있는 추세라 고민은 좀 되는데 패드 프로까지 쓸 일이 사실 없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집에 있는 작은 패드 하나는 그냥 제가 책 보는 용도 아니면 아이가 게임하는 용도 그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좋은 거는 펜슬이 드디어 그 충전할 때 패드에다 꽂아서 충전했잖아요. 네. 그 미친 짓을 버리고 패드에 붙여서 자석형으로 무선 충전할 충전. 수 있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게 됐죠. 저는 꽂아서 충전하는 거 좋았는데 왜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주변 사람 다 불안해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고 있으면 쳐서 부러질 것 같다고. 네, 정말 저도 불안해요. 보면은 너무 불안했어요. 전 12.9인치 1세대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커서 12.9인치가 저도 원래 책을 보려고 샀던 거거든요. A4 들어가는 책을 보려고 샀던 건데 막상 써보면은 상당히 무겁고 지하철에서 두 손으로 들어야 되고 그쵸.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요 정도 크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12.9인치. 좀 더 작아진 베젤이 작아진 거죠. 좀 작아지고 얇아져서. 무게도 한 100g 정도 또 낮아진 것 같긴 해요.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얇아지고 네. 또 그래서 약간 좀 이쪽은 좀 더 혁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많이 가벼워지면 진짜 신세계를 볼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원래 1세대가 700g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은 좀 피로감이 심한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책 보고 있는 느낌? 근데 그게 맞아요. 책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뭐 어떤 작업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노트북처럼 쓰는데 막상 노트북으로선 메리트가 별로 없어. 네, 키보드 놓고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맥북 그 스마트 커버가 이번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거는 가로 모드밖에 지원을 안 해요. 맞죠. 세로로 못 나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짜증나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잭이 가로 그렇죠? 모드에 그렇죠. 가로에만 가로 있어서 모드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가 진짜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맨 처음 1세대가 정말 엄청 흉기였거든요. 그거 기억나세요?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아. 두껍고 네. 저 샀었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아내한테 선물했었는데 그거를 썼었는데 정말 흉기 같았고 2세대가 진짜 혁신적이었다 생각해요. 혁명적이었어요. 2세대는 진짜 배터리도 당시 태블릿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네, 오래 갔고 가벼웠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파격적이진 않지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긴 해요. 지금 보니까 12.9인치는 633g이래요. 네, 한 100g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이패드 프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컴퓨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컴퓨터 쓰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이제 책 보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아이패드 프로 지금 하는 걸 보면 키보드 넣고 키보드 이번에 높낮이 조절도 되고 USB-C 넣은 것도 일부러 컴퓨터처럼 외부 기기를 연결해서 쓰고 그리고 애플 광고 중에 보면 아이가 이제 밖에서 아이패드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뭐 너 컴퓨터 하고 있니 뭐 그랬는데 컴퓨터 그게 뭐예요? 저 아이패드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그냥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개발자들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이패드에서.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는 못해도 이제 아이패드를 쓰는 쓸 수는 있으니까. 애플은 그걸 노리는데 실제 구매층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기네가 발표하는 동안 얘기했던 게 노트북 판매량이랑 아이패드 판매량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이패드가 많이 팔렸다. 그런 걸 봐서는 확실히 생산성 도구로 포지셔닝 하려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포토샵이 이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네. 포토샵이 아이패드 버전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되는 순간 아마 디자이너들도 엄청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들 예전에 와콤에 인티리어였을 때도 그쵸. 컴퓨터 내장되거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윈도우 기반이고. 근데 아이패드 프로는 워낙 성능도 빠른데 그 위에서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밖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도 많거든요. 그냥 컴퓨터처럼. 네.
개발자가 아이패드를 생산성으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늦을 것 같고 네. 다른 직군들은 이렇게 음. 비싸요. 노트북만큼 비싸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항상. 네. 근데 이번에 펜슬 같은 경우는 좀 저가형 모델에서 들어갔잖아요. 네. 아이패드 정확히 뭔가요? 아이패드 뭐지? 그냥 아이패드죠. 그냥 아이패드? 네. 네.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패드 프로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성능인 거죠? 성능이죠. 그리고 액세서리. 액세서리? 이 밑에 스마트 키보드 접점하고 네. USB-C.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처럼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아이패드는 그런 확장성을 다 버리는 거고. 좀 탐이 나긴 합니다. 한번 당했지만. 저는 그래서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아이패드가 구형이 되면 중고로 사야 되겠다. 아이패드 중고 가격이 진짜 빨리 떨어져요. 생각보다는. 제가 요즘 봤을 때 그러니까 100만 원대 있다가 70만 원대 떨어지고 프로는 70만 원대 유지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살 때 너무 비싸니까 요즘 아이패드 그냥 일반 아이패드들은 중고로 진짜 싸잖아요. 새 것도 싸지만 중고도 싸서 중고로 사세요. 중고로.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이게 기덥 장애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덥 장애 이야기 했었죠. 네. 드디어 장애 보고서가 나왔네요. 장애 보고서도 참 잘 쓴다 싶어요. 근데 저는 영어라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긴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막 잘 읽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 아웃사이더님이 네. 블로그에다가 정리해 주셨는데 그냥 뭐 네트워크 단절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간의 데이터들이 서로 달라지고 뭐 이런 문제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오히려 그 글 저도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MySQL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 어베일리티라 그래서 HA 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디스크 쓰기도 이쪽으로 펠백하게 했다고 6월 20일에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장애가 났는데 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구성을 안 했으면 장애가 안 났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일부러 놔두고 이제 라프트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마스터를 한 군데만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일렉션하는 로직을 넣고 네트워크가 그쵸. 서로 지연돼가지고 서로 끊긴지 알고 아니면 쟤가 죽은지 알고 서로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막 데이터가 잘못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MySQL HA 구성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웹 서비스는 DB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큰 영향 미치는 게 약하긴 한데 아무튼 요즘에 오로라라고 아마존이 내놓은 DB가 있어요. 네. 걔네들은 이 문제를 진짜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걔들은 멀티 마스터도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기덥 장애 보고서 보다 보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문제됐던 게 뭐냐면 원래는 한쪽이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달라져서 한쪽을 딱 쓰기를 중지시키고 백업해서 복원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집어넣고 동기화를 하려고 했는데 디스크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막 몇 테라 막 되니까 카피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구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래 걸린 거고 근데 이제 아마존 오로라 같은 애들은 디스크를 S3에 저장하고 애초에 네. S3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쉽게 복구가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DB고 DB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또 스토리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마 기덥도 진짜 DBA들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HA 구성에 멀티 리전까지 해놨는데도 이러는 거 보면 그냥 아마존 같이 오로라 같은 기술이 미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장애를 당하지 않아서 크게 이제 관심 가지고 읽진 않았었는데 아직 읽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GitHub은 전통적인 MySQL 구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MySQL 클러스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여러 대를 놔두고 그 중에 한 대가 마스터가 돼서 쓰기는 걔한테만 하고 걔한테 쓰기 된 로그가 나머지 리플리케이션으로 퍼지고 근데 만약에 마스터가 죽으면 나머지 중에 하나가 다시 마스터가 돼가지고 또 리플리케이션하고 이런 거죠. 멀티 마스터 클러스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쵸. 멀티로 마스터가 되진 않아요. 하나예요, 마스터는. 마스터 하나를 쓰고서 그냥 여러 대 묶여 있다라는 그쵸. 정도에서 전통적인 DB에서 약간 HA를 구성해보겠다 이런 그 정도고 이제 새로운 개념의 오로라처럼 막 멀티 마스터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NoSQL 쪽에 한계가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요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NoSQL도 사실 되게 헤비하게 쓰면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되게 큰 사례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쫓아서 하려고 하면은 내가 참고할 레퍼런스는 없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MySQL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갔었는데 요새 좀 클라우드 쪽에서 그런 걸 극복하는 서비스들 내놓으니까 많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전 시대에는 지금 얘네들처럼 HA 구성하고 그쵸. 디스크를 따로 놔두고 디스크 카피하고 뭐 이런 솔루션이 많은데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DB도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져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스토리지 네. 쪽에서 우린 아직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아직 아니죠. 저희는 아직 그냥 RDS 속성으로. 맞아요. 저희도 RDS인데 이제 그래서 계속 저희도 오로라를 보는 거예요. 요즘에 DB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 DB고 맞아요. DB 문제를 보면 디스크거나 네. 그 DB가 멀티마스터나 막 읽기를 빨리 하게 하고 싶으면 결국 또 그 안에 스토리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존 오로라는 이제 애초에 데이터도 S3에 저장하면서 오로라의 스토리지는 S3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볼륨에 저장됩니다. 클러스터 볼륨은 SSD에 저장되는 가상 볼륨으로 하나의 리전 안에 여러 개의 AZ에 저장됩니다. 하나의 AZ가 중지되더라도 다른 AZ의 볼륨이 이미 존재하므로 빠른 복구 등 여러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오로라를 S3에 저장된다는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S3가 아니라 클러스터 볼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복제해 놓고 그래서 백업이 별도로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장애 났을 때 자동으로 이쪽으로 복구되고 약간 진짜 클라우드스럽게 해결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존 쪽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뭐 오로라를 도입했더니 DBA가 더 이상 필요 없더라. 그런 식으로 많이 마케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좀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독소적으로 도입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로라를. 처음에 사실 왜 도입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오로라 없어서. 그리고 없었죠. 그때 막 나온다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처음에 적용하기도 그랬고 네. 저는 그때 저희 서비스는 포스트그레스QL을 쓰려고 했어요. 오로라가 MySQL이 처음에 아니라. 포스트그레스를 안 지원했죠. 네. 네. 왜냐면 포스트그레스QL이 지원하는 개발적으로 편한 것도 있고 뭐 GIS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GIS 잘 안 쓰지만 네. 그리고 레일즈 쪽이나 외국은 그때 일부는 마리아DB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다 포스트그레스QL 네, 네. 넘어가 버렸거든요. MySQL 굳이 안 따지고 그런 게 있었죠. 프로덕션에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테스트 해보는 정도니까 맞아요. 사실 알기 힘들고 그래야 좀 장단점을 확실히 비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좀 아직까지 많이 안 퍼진 이유긴 한 것 같아요. 오로라를 막 넘어가는 데가 아마 지금 넘어가는 데들은 많이들 이제 막 좀 컨설턴트 받으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희는 오로라를 쓰는데 쓰고 있어요? 네.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사시는군요. 아무리 오로라를 써도 결국은 부하가 걸리면 감당하는 거는 그 오로라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크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그걸 너무 작게 잡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있고 그 정도? 그래도 걔는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그냥 되잖아요. 다운타임 없이. 다운타임 없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이게 심리스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장애가 있어 보이는데 숨기는 거거나 아니면 저희도 장애를 겪거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바로 티가 나지 않나요? 네, 티가 나죠. 저희는 인스턴스 업그레이드 할 때 딱 죽고 뜨니까 그 시간도 한 10몇 분 되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인스턴스 업그레이드 해보면은 한 1시간은 장애 시간 잡아야 돼요. 네, 그거 죽고 뜨는 것만 해서도. 네, 그리고 다시 맞춰서 어플리케이션 띄우고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사실 그것만 단축할 수 있어서 좋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다 분산시켜서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오로라지만 미국에서도 깔리고 있죠. 아, 그래요? 아마존 그 프라임데이 때 서버 장애가 있었나 봐요. 좀 우리는 프라임데이 안 쓰니까 몰랐지만 프라임데이가 뭐예요? 그 프라임데이라고 뭐 싸게 해주는 거 있었나? 프라임 멤버십 가진 사람한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존 프라임이 그 프리미엄 10달러만 멤버십 내고서 네. 하는 멤버십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장애가 좀 있었는데 그 CNBC라는 데 언론사 기자가 미국에서
이거는 애들이 얼마 전에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로 갈아탄다 그랬는데 오라클 안 쓰고 그거 쓰더니 장애났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름 내부 장애 보고서를 봤대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오라클과 포스트그리 SQL의 세이브 포인트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한 문제다 뭐 해가지고 기사를 딱 때린 거예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 서비스 장애난 것도 문제지만 오로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 웨너 보글스라는 CTO, 아마존의 CTO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세이브 포인트 문제는 맞다. 그렇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불필요하게 이걸 호출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수정해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DB가 달라지면 특성이 약간 다르니까. 근데 이건 오로라 DB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CNBC 기자가 이걸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장애 보고서를 입수한 다음에 DB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자문을 구하려고. 그 중에 한 명이 카네기 멜론의 데이터베이스 조교수 앤디 파블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봤다. 자기가 접촉받았고 근데 자기는 오라클하고 포스트그리 SQL의 세이브 포인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기자가 막 전화해가지고 너 거짓말쟁이라고 너는 뭐 아마존한테 돈 크게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게 있어요. 이게 저기 팟캐스트 링크에 보시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말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이 기자는 아마존 오로라라는 이 DB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오라클과 포스트그리 SQL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왜 너는 그게 오로라 때문에 장했는데 왜 너 포스트그리 SQL 이야기하고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조교수 입장에서는 세이브 포인트는 오로라 기능이 아니라 포스트그리 SQL이니까 근본적으로 뭐 차이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기자는 오로라와 오라클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분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옛날 DB나 옛날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냥 오라클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사람 입장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이 오라클이라는 전통적인 강자와 오로라라는 새로운 이제 DB 강자가 나오는데 이걸로 이전했더니 에러가 났다 이런 기사거리였을 것 같은데 뭔가 신기했어요. 아마존도 쓴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점점 장애 전문 방송이 돼가는. 그러게요. 장애 소식은 발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전 잘 몰랐는데 아마존도 오로라를 쓰면서 포스트그리 SQL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처음 만든 오로라는 사실 MySQL이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포스트그리 SQL 쓴 거는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포스트그리 SQL이 역사가 더 오래됐고 기능도 많대요. 근데 발전 속도는 느리대요. 그냥 여러 명이 협의해서 하고 잘 만들다 보니까 오라클에 있는 기능도 많이 지원하고 근데 MySQL은 좀 빠르게 하면서 웹에 특화되게 왔고 그래서 포스트그리 SQL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쓰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MySQL 대신에 왜 포스트그리 SQL 썼냐. 그럼 옛날에는 뭐 제이슨 타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썼다 막 말하는데 요즘엔 MySQL도 다 되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죠. 네. 근데 그냥 생태계나 그 만드는 사람들 봤을 때 포스트그리 SQL이 좀 좋아 보여요. MySQL 어쨌든 또 저기 오라클 들어갔다가 막 부침을 겪는데 포스트그리 SQL은 옛날부터 그 오랜 시절 동안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마리아DB 갔다가 마리아DB가 또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럼 정확한 그 장애 원인 대해서 이게 안 나온 거죠. 그쵸. 그냥 안 됐다는 거지. 네. 세이브 포인트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나 봐요. 그냥 뭐 그런 장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오라클은 워낙 좋은 DB긴 맞아서 네. 예전에 들어보면 오라클에서 개발할 때랑 MySQL로 넘어와서 개발할 때 힘든 차이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오라클은 그냥 쿼리로 다 해버린대요. 웬만한 거 그냥 다 알아서 해준대요. 쿼리 옵티마이저도 워낙 똑똑하고 근데 MySQL로 넘어오면 쿼리 옵티마이저 사람이 좀 손으로도 해야 되고 쿼리를 잘 짜는 게 중요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또 장애 얘기 해볼까요?
장애인 장애 아니고 끝이 안 나. 네, 장애인 아니고 아니죠. 약간 장애죠. 그쵸. 장애라고 보면 장애죠. 그리고 저희가 좀 재밌는 현상 하나 겪었거든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겪는 사람이 좀 국소적이라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AWS 서울 레전 쓰면서 인스턴스 쪽에서 인스턴스 풀이 부족한 상황을 저희가 계속 겪고 있긴 해요. 저희가 지금 알람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팟 인스턴스가 죽으면은 그걸 클라우드 와치에서 잡아서 이벤트로 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계속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한동안 좀 괜찮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그 이벤트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3번 동시 발생을 하는데 발생할 때는 또 한꺼번에 쭉 발생을 해요. 한 대가 죽는 게 아니라 뭐 3대에서 10대씩 죽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팟 인스턴스가 계속 죽고 있어서 네. 일단 뭐 스팟 풀이 부족한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CP가 얘기해 주실래요? 심지어는 일반 인스턴스도 좀 부족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인가? 네. 저희 서버가 이제 처음에는 스팟이 먼저 빠져요. 풀이 네, 부족하니까. 네, 네. 그러다가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링 해놔서 스팟이 빠졌으니까 일반 인스턴스를 띄우거든요. 비싸도 네, 네. 서비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네. 자동으로 띄우는데 걔도 안 뜨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서버 없어 그런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1시간 동안 서버가 추가 못하고 기본 서버 몇 대만 버틴 거예요. 네네. 한 3분의 1 수준으로. 그래서 아이고. 꽤 느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1시간 있다 들어가니까 그때는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상황 파악을 못했는데 그 리커버라고 해가지고 오토스케일링 그룹 있잖아요. 그 네. 인스턴스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죽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디자이어드 카운트를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하나 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그를 보니까 걔가 못 떴다는 로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인스턴스 풀이 부족해서 지금 띄울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아닌데도 안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결국에 스팟이든 뭐든 못 뜨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좀 지속됐으면은 네. 1시간 뒤에 들어가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장애가 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풀이 부족하고 인스턴스 확보는 안 돼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만약 그 해결을 못했으면 GCP든 막 IDC든 가서 이제 서버 그랬겠네. 만드는데 그랬겠네. 네. 그렇죠. 와. 그게 지금 스팟이 토요일에 한 번 그랬고 어제가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도 맞아요. 한번 네. 이제 C5 인스턴스들이 그때는 스팟만인데 그때는 다 죽었더라. 다른 회사들도 보면 C5들 스팟이 다 죽었어. 네. 아마존에서는 머신러닝을 쓰고 있거든요. 답이 없어요? 아마존은 제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네. 그냥 특정 리전에 특정 타입이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영어로 이제 온디맨드 캐퍼시티가 가용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에요? 예. 네. 그냥 서울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특정 인스턴트 타입과 리전이라고만 애매하게 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그럼 계획 같은 거 물어봤더니 자기들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새로운 어빌리티 존 추가를 포함해서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대신 자기가 알려줄 수는 없다. 일정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마 그럼 참고 쓰라는 건가요? 그쵸. 아니죠. 스팟을 쓰지 말고 인스턴스 그냥 미리 많이 사서 그게 스팟이 아니면은 스팟은 원래 뭐 확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확보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리저브드 인스턴스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기긴 했어요. 그 기능이. 캐퍼시티 리저베이션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풀을 미리 땡겨 놓는 거죠. 근데 그걸 땡기면은 인스턴스 요금을 냅니다. 그럼 인스턴스 띄우는 거랑 뭐가 다르죠? 인스턴스를 안 띄우는데 돈을 내는 거죠. 그 인스턴스를 띄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띄우는 만큼 내야 돼요. 그럼 그냥 띄우면 되지. 그니까. 근데 온디맨드를 꼭 지금 띄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관리 그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치 같은 데서는 얼마큼 쓸지 최소 네.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 확보하라고 쓴 것 같고 RI랑 섞여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리스크가 이상해요.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네. 근데 한국에서 많이 쓰나 봐요, 확실히. AWS를. 그러니까 아마존 예측보다 지금 AWS 쓰는 회사들이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2년 전에 아마존 리인벤트 갈 때 다 합쳐서 500명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그때는 일본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500명이면 엄청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은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몇 배가 가는 것 같아요. 몇천 명이요? 네,
와. 그리고 하나 투어 이런 데서 거의 비행기 몇 대 예약해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그 리인벤트 갈 때는 대한항공 직항이 있거든요. 네. 하루에 2대씩인가? 그것도 못 구해서 막 경유해서 간대요. 와. 몇천 명이면 파이콘급 아니에요? 몇천 명은 아니고 아마 한 1000명일 걸 많아봤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특정 회사 통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만 해도 네. 거의 600명 가까이 아, 되는 거. 그게 관련 업이 많아졌잖아요. 뭐 하긴 이제 예, 스타트업 중간 같은 데랑 회사들도 예. 아예 크게 가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쵸. 그 스타트업들이 쓰면 사실 이 정도는 안 돼요, 절대. 네. 근데 뭐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IT 부서가 애매했던 상황에 있던 회사들은 IT 부서 비용을 약간 줄이면서 인프라를 그냥 그 메가존이나 GS 네오텍 같은 데다가 맡기고 맡기면 거기서 AWS를 옛날 인프라 IDC 쓰듯이 관리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네. 아마존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가고 일본도 꽤 그렇게 빨리 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일본도 그래서 그 백업존이 하나 생겼잖아요, 오사카에. 네. 그래요? 걔는 그 리전은 선택을 못해요. 근데 멀티 아. AZ나 뭐 이런 걸로만 쓸 수 있는 리전이 하나 네. AV가 있어요. 일본은 근데 풀이 넉넉하나 봐요. 계속 그렇게 늘어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두 대가 없나? 일본 계속 짓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들었던 뉴스,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무슨 데이터 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불이 나가지고 그게 또 기사로 나가지고 그 위치 같은 경우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일본 쪽에서는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데이터 센터가 많아서 네. 한국은 은근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유명한 데가 뭐 KT나 LG나 뭐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렇죠. 걔네들이 평소에 쓰던 가용량을 걔네들이 미리 투자는 안 했을 거니까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꽤 먹었을 텐데 아마존이 이제 직접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송도 뭐 이런 데다가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직접 멀리 지어야죠. 그 통풍이 잘 되는 네이버처럼 춘천이나 춘천. 그러면 북쪽으로 가야죠. 파주나. 저 이제 통일되면 저 북한에다가 개마고원에다 놓고 그 평화공원, 네. DMZ 평화공원 안에다가. 가셔야지. 근데 이게 언제 빨리 될지 모르겠어. 구글도 지금 한국에 네. 리전 오픈한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예, 정확한 일정은 모르는데 뭐 계약했다 KT나 어디든가 네. 그 기사가 있었어요. 계약했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IDC 회사들 예전에 KT나 이런 하던 애들이 클라우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글로벌 기업한테 지고 이제 걔네들 하청 IDC가 되는 느낌이에요. 다 밀렸죠. 뭐 네. KT도 네. 유클라우드 했는데 사실 거의 스타트업에서 공짜로 쓰려고 했던 거 외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장애도 참 다양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트래픽 늘어나면서 아까 DB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리전 문제도 그렇고 확실히 이런 건 경험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스팟을 잘 쓰라고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교과서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글에 그렇죠. 스팟 인스턴스를 맞아요. 잘 쓰면 절대 다운되지 않는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스팟은 무슨 사실 스팟 인스턴스가 뭐 도쿄나 미국 같은 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달씩 써도 전혀 다운 한 번도 안 되고 썼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셨다는 분들이.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서울이나 이런 데서 쓰기는 좀 신규 리전에서 쓰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 좀 그런 특징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저희도 좀 서비스를 많이 키우는 쪽에 집중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서비스가 민감해지고 있긴 해요. 장애가 나면은 피해가 큰 거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점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DB 쪽 같은 경우도 이제 HA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더 나아가면 이제 HA를 막 멀티 에이지로 구성하고 또 리전별로 구성하고 심지어 뭐 행성 간에도 구성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솔루션들을 찾아서 뭐 개선해야죠. 계산해야죠. ODK는 어때요? 저희요? 저희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기는 조금 아직은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죠. 이스트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돌리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새로 만드는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가려고 하고 있고, 장애들도 겪고 뭐 문제 상황도 발견하고 하는데 이렇게 전통 인프라가 있다 보니 두 개가 섞여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살짝 불안정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지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니터링
툴을 쓰시는 게 있어요? 예, 뉴렐릭도 쓰고요. 데이터독도 쓰고요. 다 쓰네. 네, 센트리도 쓰고. 그 다 유료로 데이터독이랑. 네. 다 유료로. APM도 쓰세요? 뉴렐릭 APM이요? 데이터독도 있고. 제가 최근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APM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느낌? 저희는 어제 처음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뉴렐릭 쪽이 원래 APM 쪽은 전통적인 강자였잖아요. 네. 돈도 많이 벌었고 그쵸.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상장회사더라고요. 와. 뉴렐릭이. 그래요? 와, 몰랐어요. 나스닥? 마스닥이겠죠 아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회사였구나. 상장해서 이렇게 빨리 안 바뀌나? 뉴렐릭 보면 옛날에 그 혁신적인 게 그대로 맞아요. 남아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메인 APM 쪽은 사실 발전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한 벌써 4년, 5년째 거의 네,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대로. 느낌이고 뉴렐릭 어제 저희가 뉴렐릭 계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 만들었던 이유가 결제를 하고 싶은데 빌링을 안 받는데요. 네? 자기는 인프라를 옮긴다고 빌링을 4일까지인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야 되고 한 것 때문에 그냥 일단 트라이얼을 다시 해보자.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많이 좀 정체된 상황이라는 느낌을 네. 여기저기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너굴님이랑 같이 했었지만 영업 전화 되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쪽에서는. 네. 그런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데이터독은 써보셨어요? 데이터독도 저희가 따로 쓰고 있진 않은데 네. 이제 샘플 서버 한 대 유료를 쓰려고 셋업을 했거든요. 네. APM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실 루비 쪽이라서 저희가 네. 루비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는데 뉴렐릭보다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독 처음 썼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그때 진짜 이게 무슨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신뢰성을 주는 느낌이 지금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그런 UI. 근데 최초에는 심지어 모니터링 서비스인데 서체가 코믹산스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요즘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APM 도구에서 네. 어떤 쿼리를 클릭하면은 플레임 차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UI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사이드바에서 쭉 튀어나와서 화면 80% 차지하는 UI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네. 나와요. 근데 그 UI에 X 버튼이 없어요. 어떻게 끄는지 몰라. 받으려면 옆에 어딘가를 잘 눌러야 돼. 네. 그리고 딱 떴는데 위에 플레임 그래프가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려놨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야 돼요. 이렇게. 플레임 차트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두 분은 그 약간 퍼포먼스 볼 때 각 메소드라든지 어떤 작업 태스크가 얼마나 차지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아무 기능이 없네 했는데 거기 이제 약간 끌어내리는 UI 있잖아요. 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CPU에 그걸 보고서 내렸더니 플레임 그래프가 나타나. 근데 다른 컴퓨터에서 다 똑같더라고요. 약간 데이터독이 이게 UI 쪽의 신뢰성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디자이너 안 뽑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디자이너 한두 명 뽑아도 확 개선되거든요.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신기해. 아쉽네요. 지금 선두주자니까 그래도 데이터독이 그런가. APM 그쵸. APM 쪽으로, 그쵸. APM이든 모니터링으로 그렇죠. 제 APM 연결해보니까 뉴렐릭이든 데이터독이든 쓰는, 그러니까 적어도 루비나 레일즈 쪽에서는 그 데이터 수집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더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건 둘이 똑같이 가져왔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사실 써봐도 데이터독이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기본적인 모니터링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 연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되니까 실제로 잘 쓰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노테이션도 딱 걸 수 있고 장애 시간에 그리고 뭐 로그 연결도 되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데이터독 그냥 AWS EC2 다 연결했을 때 제일 좋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연결만 하고 호스트마다 돈 받아서 비싸긴 한데 테스트로 했을 때는 연결만 하면 애들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디스크 용량 알림 안 걸고 뭐 서버 죽으면 알려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뺐는데 그 장애 알림이 근데 살짝 세밀하게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로 쓰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막상 세팅을 하다 보면은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기준이 되게 애매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상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노하우를 쌓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일 귀찮은 범용적으로 딱 모든 서버 이상할 때 알려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겪어보면 제일 느끼는 거지만. 귀찮은 데이터독 메일이 지금 트래픽이 이상해. 이상하게 증가했어. 이상하게 머신러닝. 감소했어. 네. 아, 자동으로 디텍팅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게 센시티브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조절해놔도 가끔씩 오는데 정말 귀찮아요. 그렇죠. 너무 자주 오면 이제 무시하게 되고. 네. 한참 그런 거 막 밀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는데 뭔가 머신러닝으로 범위를 잡아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알려준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면 알려준다. 근데 제가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예,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클라우드 와치 쪽은 뭐 머신러닝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한 번 넘으면 보내는 게 아니라 n번 넘어야지 네, 네. 보낸다? 그래서 알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5분에 한 번씩 체크하는데 5번 이상 문제 있으면 3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발생 알려주는 데까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건 또 다른 네 어려움이네요, 아, 그쵸. 진짜. 네. 그렇다고 짧게 하면 또 의미가 없어. 음. 한 번 발생했는데 보냈는데 그냥 다음부터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그쪽에 자동으로 알림 잡아주는 게 돈 버는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독도 그렇고 진짜 비싸잖아요. 비싼 값을 하려면 특히나 큰 회사가 비싼 돈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알림을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잖아요. 처음에 AWS 쓰고 하면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자동으로 잡아주면 그것 때문에 아마 돈을 내지 않을까. 아무튼 레일즈가 되는 게 좀 신기했고 저희는 그거 덕분에 문제가 되는 코드를 잡았던 것 같아요. 몇 개. 네. 코드 그거 랠리가 없이 그러니까 APM 연결 안 하고 계속 네. 찾긴 했었거든요. 네네. 진짜 찾기도 힘들고 아, 힘들죠.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웹 서비스들 그러겠지만 런타임에만 발생할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찾기 힘든데 프로덕션이 아니면 재현이 안 돼.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캐시도 많이 써가지고 첫 번째만 재현돼요. 아이고. 두 번째부터 내가 들어가면 재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잡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아직 다 잡은 건 아니고 하나씩 찾고 있어요. 기덥은 새 그러니까. CEO 나왔다고 하던데 예. 저 그거 좀 이상했어요. 원래 그래요? 다른 쪽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스타트업 인수하면 그 CEO를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그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알고 그대로 유지시키니까. 그렇죠. 기덥은 새 CEO가 왔다 그래서 얘네들 왠지 기덥 그냥 먹고 놔두려는 건가? 자기들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다행인 건가 싶긴 한데 그 새로 취임한 넷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오픈소스 쪽에서는 꽤 관록이 있는 분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럼 기존의 CEO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몇 년 묶여있고 나가지 않을까요? 별거 안 하고 그냥 기덥을 굳이 뺀 건지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계약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쵸. 알고 보면 1년 후에 나가는 계약일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대표하기 싫다고 지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하는 게 확정되는 날 나온 거죠. 이 기사가 같이 발표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확정은 예전에 됐었잖아요. 확정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공정이 끝나는 거 있잖아. 아, 네, 끝나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랬던 것 넘어간 같아요. 날 맞아요. 그 네. 공지랑 같이 나온 거죠. 그런 건 좀 합병 완료되는 날. 그런 건 좀 네.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개발할 수 있는 거야 자마린이 약간 그분은 하나- 자마린 출신이에요. 자마린 네. 대표였다고. 음. 이 말 잘 듣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건지. 자마린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데 아니에요? 자마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애랑 같이 해보니까 애는 잘 듣는 것 같아서 넣는 건지 아니면 기덥 대표가 하기 싫다고 해서 믿을 만한 그런 오픈소스 활동한 사람을 해준 걸 수도 있죠. 근데 원래 디벨롭먼트 무슨 부서의 장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프리드만이라는 분은. 음.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렇죠. 일단 해결된 것 같은데. 좀 저는 깃허브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깃허브이 할 게 더 이상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깃허브 유니버스 보면은 기능적으로 그렇고 엄청 활발하게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 아직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뒷단에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컨피그레이션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뭐 새로운 게 기능 그렇죠, 추가됐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좀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뭐 MS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넘어간 거니까 사실은.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기톱도 많이 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또 그 자리에서도 아직 경쟁이 남아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기톱 나오기 전에는 소스포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냥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기톱도 모르는 거죠. 이게 과거의 MS였다면 기톱이 앞으로 엔터프라이즈만 밀겠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MS는 또 좀 다르긴 다르니까 하죠. 네. 많이 좀 달라졌으니까. 잘하니까 좀 기대되긴 해요. 네, 기대도 되고. 근데 또 긴랩도 잘하고 있어서 긴랩은 막 CI도 붙여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긴랩은 진짜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기덥이 오히려 정체된 느낌이었고 길랩 CI를 워낙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편해요. 쓰고 계세요? 네. 저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 GitHub에서 소스 관리는 하고요. 네. 긴랩에서는 그걸 미러링해서 저장소에서 CI만 돌려요. 근데 뭐 저희가 일단 무료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네, 참 좋고 뭐 무료인데도 패러럴 스테이징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프로젝트 안에 프론트랑 백엔드 코드가 같이 있다고 하면 얘네가 테스트를 순서대로 실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유닛 테스트를 그러면 이제 테스트는 동시에 실행해 버리는 거죠. 워크플로우처럼. 예,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거에 이어서 뭐 디플로이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편하더라고요, 정말로. 뭐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CI 툴들에 비해서 결국 CI 툴인 거잖아요. 결국 CI 툴인데 네.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단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서클 CI 좀씩 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랩이 원래는 이게 무료로 쓰면 빌드를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네. 무료 서버가 1000대인가 한튼 고정이 돼 있고 네. 그거를 각 개발자들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서비스를 쓰신다는 거죠? 길랩 네, CI 네, 서비스를. 네, 네. 네. 그러니까 1000대에서 유휴 자원이 생길 때까지 나의 빌드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시간에는 미국 개발자들은 다 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휴 자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CI가 거의 뭐 대기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돌고 네 알람도 잘 오고 하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장애 얘기인데, 장애 전문만 장애 전문 서클 CI가 도커 허브가 장애가 나면은 거의 먹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의존성이 좀 심하거든요. 컨테이너 쪽도 많이 물려있고, 기본 베이스 이미지 그쪽으로 받아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도커 베이스로 가면서, 도커 이미지들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CI 환경에서. 긴랩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거기도 먹통 되겠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혹시 서클 CI 장애 났어요? 딴 분들이 물어보던데 근데 전 몰랐다고 저도 그랬는데 몰랐어요. 장애가 있었. 얼마 전에 긴랩도 장애가 있긴 했는데 그래요? CI가 근데 도커 허브가 장애 났던 것 같긴 해요. 그럼 개 역할로 이렇게 이 도커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네. 도커브를 안 써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일본 분이 뭔가 적어줬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의존성들이 좀 그렇게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게 큰 이슈라면 큰 이슈인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IBM이 레드햇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한 5, 6년 전만 해도 조금 더 크게 느껴졌을 텐데 요즘은 레드햇이 오픈소스를 대표하는 회사도 아니고 레드햇이 없다고 해서 뭐 리눅스가 없어질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냥 한 세대를 풍미했던 회사가 저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싶은 그냥 오래된 이렇게 하락하는 회사들끼리 합병한 느낌이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IBM도 클라우드 시대에 이제 점점 네. 그냥 하드웨어 공급자처럼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레드햇도 옛날처럼 힘이 약하잖아요. 그쵸. 여전히 그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기업들은 레드햇을 라이센스 주고 사긴 하는데 클라우드 시절이 되면서 점점 아마존 AMI 밀고 뭐 구글은 또 구글 이미지 밀고 막 이런 세상이 되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두 회사가 이제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날까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IBM 행사였나? 작년인가 IBM에서 노드.js 컨퍼런스를 네. 지원해줘가지고 네. 거기에 참관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입력하는 폼이 정말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폼인 거예요. 뭔가 입력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자기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근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보통 입력 안 하고 넘어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그 폰 모양도 약간 한국의 오래된 스타일도 아니고 네. 미국에서 정말 오래된 한 네. 2000년 닷컴 기업 같은 느낌의 폼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페이지로 돼 있고 몇 페이지 넘겨야 돼. 그걸 다 해야지만 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IBM 정말 늙은 회사구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쪽으로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치중된 늙은 회사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사진은 못 찾겠는데 그 합병하는데 두 분이 손잡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그거 보면서 진짜 늙은 회사구나 이 느낌이 들죠. 왜요? 왜냐면 기덥이나 막 MS 하면 뭐 청바지 입고 이렇게 젊은 느낌인데 이거 진짜 옛날 회사에 늙은 회사들 둘이 합병하는 느낌의 사진이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IBM은 그동안 외도를 걸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IBM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스 코퍼레이션. 한국어로 누가 위키에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국제 사무기기 회사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상한 쪽에서 너무 잘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IBM 100년 넘었잖아요. 그쵸. 네, 대단한 회사 같긴 해요. 네. 좀. 버틴 것만 해도 1911년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워런 버핏이 투자한 IT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IBM이랑 애플이거든요. 네. 근데 먼저 투자한 데가 IBM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재미를 많이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 재미를 본 회사들이 워낙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뭐 그쵸.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다 투자 안 했잖아요. 버핏은. 네. 근데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버핏이 좋아하는 특징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강자,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점유율을 가지고서 유지해 나가는 회사이긴 네. 하거든요. 성장해 나가고. 그런 면에서 IBM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워낙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요새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IT 버블 때 얘기했던 그런 이상들이 지금 펼쳐진 느낌이긴 하죠. 그때 안 좋은 회사 다 망하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IBM은 없나요? 요즘에 노조 설립이 붐이라 한국 오라클인가가 네, 오라클인가가 뭐. MS도 예전에 있었고 근데 전부 다 무슨 화학석 식품 뭐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화성노조? 줄여서 화성노조라고 네. 하고 이제 정체 명칭은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예요. 목소리가 떨고 계셔. 떨진 않아요. 근데 IT 노조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조 쪽에 노총 쪽에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제가 잘 모르고 민주노총 쪽에는 일단 IT 산업 노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IT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개별 회사로서의 노조가 아니라 그 가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별 회사로 노조 활동을 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좀 잘 도와주고 이해해줄 만한 곳이 없을까라고 알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시점에 네이버 한참 만들 때랑 그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파리바게뜨 요런 시점들에 화섬 노조 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곳이 들어가면서 좀 붐이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IT 노조들이 다 화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화섬 노조라는 이름은 그냥 레거시인 거예요? 레거시는 아니고 아직도 정식 명칭은 화섬 노조예요. 근데 제가 그 운영 방식에서는 네. 레거시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레거시. 이제 의미가 좀 그런 것들 끼어들면은 화섬이라는 원래 분류였는데 이제 분류가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 IT 산별 노조를 따로 만들어야 되니 많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요즘 노조가 많이 생겨서 제가 카카오 노조 만든 트위터 소식을 민주노총 트위터가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리트윗하면서 화학섬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 마지막에 IT를 붙이면 첫 글자가 마지막을 하면 화잇이 되잖아요. 화잇. IT니까 네. 화잇 노조라고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리트윗을 했는데 그 민주노총 트위터 계정이 그걸 리트윗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뀌면 이제 그 제목에 아닙니다. 아무튼 엘라스틱서치가 상장했더라고요. 맞아요. 저 엘라스틱서치 이런 상장한 게 좀 신기했어요. 엑시스를 기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 뭐. 상장한다는 상장. 것 자체 좀 신기했어요. 아까 뉴렐릭도 그렇고 네. 단일 제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러는 건지 다른 제품은 아니죠.
제품 되게 많죠. 아, 그 산하에. 네, 이제는 네, 되게 네. 많죠. 네. 클라우드도 있고 저희도 엘라스틱서치 클라우드 쓰려고 제가 막 알아봤는데 한국은 아직 리전이 없고 미국에서도 엄청 큰 메모리 가진 애들만 뭐 커스텀 플러그인 지원하고 뭐 이런 제한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쓰는 데가 은근 많나 봐요. 엘라스틱서치가 예전에 한창 뜰 때가 있었거든요. 네. 몇 년, 4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저도 엘라스틱서치 써보고 막 로그용으로도 쓰고 했는데 로그용으로는 사실 별로 안 맞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좋은 솔루션이 많아가지고. 근데 검색용으로는 여전히 유효한데 네. 검색용으로 그렇게 큰 인스턴스나 뭐 이런 걸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잘 되나 봐요. 오히려 크지 않으면 잘 안 될 거예요. 크지 않으면 느려서 잘 안 될 거예요. 아, 네,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엘라스틱서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써봐도 작은 인스턴스 몇 대 띄우는 걸로는 거의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금방 차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 진짜 높은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인스턴스들이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오히려 작은 인스턴스를 없애는 게 더 좋은 전략 아닐까 싶기도 해요. 회사로서는. 회사로서 그렇고 사용자 경험으로서도 안 좋은 괜히, 경험을 굳이 줄 네. 필요는 없는 네. 거지. 굳이 막 네. 마이크로에 올린 다음에 ES 안 너무 되는 구려 거는, 너무 네. 그러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아마존 앱 서비스 처음에 돈 없어서 마이크로 띄워본 사람들 그럴걸요? 아마존 그쵸. 서버 엄청 느리다고 LS도 안 쳐진다고. 네, 네. 맞아. 심지어 나노도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렇구나. 아마 일라스토시 상장한 거는 나스닥 기준이 적자 기업 상장돼서 그럴 거예요. 상장되고 상장 요건이 훨씬 좀 덜 까다로울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원래 나스닥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적자 기업이면 못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흑자 기업이어야 되고 근데 그 요건 완화시켜서 했던 게 테슬라 상장 같은 것들 기술 특례 상장 카페24 같은 거. 기술 특례 상장이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돼 있을 거고요. 걔네 다 적자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간 거고 카페24가 아마 테슬라 상장? 네. 그런 걸로 처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카페24도 잠깐 반짝 한 분기, 두 분기 이렇게 흑자처럼 보이게 해놨었는데 실제로 마지막 분기 보면 적자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평가 갈리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한국 회사들도 나스닥에 상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이. 맞아요. 그래서 쿠팡 같은 데 그런 데 상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쿠팡이 사실 흑자 전환하기 쉽진 않아 보이잖아요. 지금 적적 규모로 봐서는 잘 네. 나가더라도 그쵸. 그렇게 생기면은 그냥 나스닥에 상장하고서 돈 최대한 땡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겠네요. 서류 작업만 되면 나스닥 상장하는 것이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쿠팡은 코스닥 상장할 규모가 아니기도 하죠. 그렇죠. 몇백억 네.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그 정도는 이미 뭐 투자 규모에서 몇천억이 나왔는데 그쵸. 몇 조를 부단히 투자받았는데.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마 IT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했던 IT 기업들이 작년 올해 많이 상장했던 것 같아요. 드랍박스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에버노트 있었나? 안 했나? 에버노트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데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끝물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떨어지는 거 보면. 그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사실 샤오미나 메리카리가 이번 상장했잖아요. 둘 다 큰 기업들인데 그나마 괜찮게 상장했는데 상장하고서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둘 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시기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IPO를 할 때 시기가 잘못 잡으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또 이상한 랭귀지가 또 나왔나 봐요. 언어 이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스킵 랭귀지라고. 이 뭐 하는 랭귀지예요? 아직 인류는 교훈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요. 스킵 랭귀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네. 뭐 하는 일일까요? 그러게요. LLVM 막 써있고 하는데 왜 만들어 놓고 안 쓰는 느낌인가? 뭐 일단 주요한 목표로는 뭐 효과적인 메모이제이션 기반의 캐싱과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제공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캐시 전용 언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은 계속 이런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PHP도 무슨 핵인가 만들었다가 그쵸. 없애고. 없앴어요? 요즘에 안 믿는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음. 핵 아닌 걸로. 언어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어 이름을 정말 이따구로 짓는 건 너무 패착 아닐까요? 아니 고가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 원래 고로 검색하면 절대 안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랭이라고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잘 이제 잘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제 스킵도 보면 도메인이 스킵랭이잖아요. 네. 아, 고는 구글에서 한글을 할 때 자기네가 바로 거기로 번역했잖아요. 아 그래요? 태국도 한글로 하면은 넘어가기 넘어가기, 건너뛰기 뭐 건너뛰기로 번역될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모르겠네. 저희 이제 홈페이지는 공개하는 건가요? 공개하시죠. 공개했잖아요. 네. 트위터나 이런 데는 안 알렸죠. 알리세요. 거의 다 대충 만든 것 같긴 한데 리빌드 거 대충 보면서 예쁘던데 저는. 네. 파티 덕분에 공짜로 MP3 경로 따고 음, 팟빵은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팟빵 건 일부러 안 하고 MP3 경로만 따면 되니까. 사클 쓰면 안 돼요? 네? 사운드 사운드클라우드가 돈 내야 돼요. 근데 돈 내더라도 네. 그 랭스 제한이나 뭐 이런 아,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요? 굳이 사클에 그러니까 사클을 쓰는 사람들 오히려 이제 개발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 쪽 하는 것 같고 사실 그 사람도 파티는 애플 팟캐스트까지 지원하긴 해요. 그래서 파티 쓰는 사람들은 파티를 많이 안 쓰지만 네. 저희는 뭐 파티에 올리고 그 링크 따서 그러죠. RSS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네. 좋네요. 또 할 거 없겠죠. 지금 방송은 이래 해놓고 홈페이지랑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2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야죠.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도 해야 되나요? 후원 달아주세요. 아, 페트리온 열어주세요. 응? 페트리온. 패트리온이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공부해야 되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 돈으로 개밥 먹고 먹기다, 살자. 개밥 먹기. 이건 개밥 먹기의 반대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수수료 떼주고 네. 그러게?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죠. 그냥 그 돈을 여기다 내요. 현금으로 내요. 아, 그러게요. 낚일 뻔했네. 다음에 또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한 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네. 수도 있고. 그쵸. 네. 네. 다음 주에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고 네. 네.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 좀 덥네요. 네. 너무 더워요. 지금 힘들어. 점점 추워지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